안녕하세요.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약 온라인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오재숙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코비드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증원은 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기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료기관 내 기증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2부가 마친 다음에 안내 화면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석해 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인성입니다. 오늘이 2월 5일이고 설날 딱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코비드 19 2019년 11월서부터 지금까지 거리 유지 2.5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 세계에 코비드 19 인펙션 된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도 한 5억 개인가 1억 명 정도 된다 그러고 전 세계에서 한 200만 정도의 환자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미국은 2,600만 정도가 걸려가지고 45만 명이 죽었고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벌써 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힘든 코비드 19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7만 9천 명이 코비드 19에 포지티브고 그 다음에 한 1,500명, 1,400명 정도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이렇게 많이 힘든데 작년에 2020년에 저희 코다에서 통계를 보니까 478명. 재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좀 걱정은 11월서부터 계속 거리두기 2.5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벌써 9차례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이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5분의 연자를 모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기증자를 좀 늘리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들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코다가 하는 일에 앞에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게 동아일보에서 지금 기획 특집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버스가 지금 지나가려 그러는데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주 그림을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이걸 조금 좀 사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신장 기다리시는 분, 또 간 기다리시는 분, 심장, 췌장, 폐 이렇게 많은데 이 버스에 훅 지나가 버리면 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조신행 원장님의 경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원장 조신혜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시점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증이라는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고 기증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떠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부터 시작합니다. 각 개인의 진심을 다한 노력과 함께 상호 간의 협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의 노력에 발맞춰 우리 보건복지부는 기증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증이라는 명예로운 선택을 하신 기증자에게 분께 존중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신 한국장기기증원 문인성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아울러 자장을 맡아주신 이삼열 교수님, 그리고 김명수 교수님, 이재명 교수님, 그리고 토론과 발표에 참여해 주실 하중원 교수님, 김순일 교수님, 송상환 교수님, 손문준 교수님, 이영주 교수님, 그리고 하이선 코디네이터님, 그리고 이영호 사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2021년 신축년입니다. 설날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뜻하신 것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기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 및 기증원의 협력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 내 기증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장에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삼열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과 이삼열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일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발표하실 분은 보건복지부 이영우 사무관님께서 기증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 정책과의 이영우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장기증 기증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해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 기본 정책을 좀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리는 기증 활성화 정책 방향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제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좀 확정된 내용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께 다시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많이 익숙해지시고 이런 내용 드릴 건데, 현재 우리 그 장기 인식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런 그 환자의 생명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후의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국가적으로도 의료 비용의 감소 효과가 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 7월에 심평원 발표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얘기긴 한데 18년도 신장 환자 혈액투석 진료비가 한 2조 6천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기식으로 얼마나 그 경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비교가 안 될 거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도 한번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 말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의학의 발달로 인공이나 이종장기 개발 연구는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성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그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범국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고령화 건강 환경의 변화로 해서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 더불어서 이식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이식 대기자가 증가하면서 또 반면에 또 내사 기증자는 또 좀 다소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증 도형인데 이 내용들은 벌써 많이 보셨던 내용이고요. 아직 2020년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통계는 벌써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기증희망 등록은 좀 감소세였다가 18년도부터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게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예사 기증자는 17년 이후에 좀 급속하게 감소 추세였다가 작년을 계기로 해서 감소 추세를 다시 이제 좀 다소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기증자 정체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장기식 대기자가 지속 증가하고 내사자 장기 기증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중 환자가 5.8명 1일당,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부터 이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장기이식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동안의 추진 경과하고 저희가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장기 등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협조 덕분에 그 장기 등의 공적 구독 체계가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 기증자 발굴이 확대되고 있고 장기 이식자에 대한 그 이식 부담도 환자들의 그 이식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공공재로서 장기 등의 인식 확립 및 공적 기반을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현재 지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99년 2월에 장기이식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장기 매매 금지, 공정 분배 기준 수립, 뇌사 판정 요건 확립 등의 그런 그 공공재력소의 장기 관리 기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다를 그 독립기관으로서 이게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코다는 좀 계속 발전해 오면서 2017년도 4월 달에는 이식 인체 조직 이식까지 일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뇌사 기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식 대기자 증가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으로 여전히 수요 충족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네모에 있는 그 별표를 보시면요, 그동안에 좀 그 장기 이식에 대해서 계속 제도 개선을 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뇌사 그 판정 대상자 관리 기관에 신장 우선 배정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해왔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뇌사 추정제 의무 통보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로도 좀 간소화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뇌사 기증은 좀 꾸준히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식 대기자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경제적 그 환자의 부담 경감하는 내용인데, 장기 이식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적용을 했고요. 2017년 5월 달에. 그 다음에 전액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했던 간접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식 기증자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검사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 수가를 해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한계를 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계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하나는 사회 문화적 측면이고 하나는 의료 환경적 측면으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 사회 환경적 측면을 보면 일단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의 인지도라든지 긍정적 인식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증희망 등록에 참여하시거나 그 뇌사 기증한 이런 그 실제 참여에는 여전히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한 60.1% 정도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 참여율은 그분들 중에서도 한 14% 정도가 실제 기증희망 등록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한 4.4% 정도 되는데 이 4.4%는 인체 조직까지 다 포함된 그 비율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59%, 영국이 한 39%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보면 실제 그 등록을 하고 싶어도 기증 의향이 있어도 실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 그리고 또 그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인식 부족이나 오해 등이 이제 크게 작용하게 되고, 이런 인식 부족이나 오해는 언론 등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경험해 본 사례와 같이 2017년도에 그 언론의 그 기증 예우에 대한 문제 보도가 있었을 때 뇌사 기증자가 급감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안목의 체계적 홍보나 교육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좀 미흡한 것으로 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계 같이 이제 민간 기관과 협력해서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 홍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단기적이고 또 산발적인 이런 그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문화 형성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기관들마다 각자 그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긴 하지만 하나의 구심점 있게 체계적인 그 교육 체계를 갖지 못해서 질적 교육보다는 아직까지는 양적 교육의 그 횟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지금 생명 나눔 주간을 이제 법제화해서 운영하거나 또 추모 행사나 의료비, 장제비 이런 실비성의 내용들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증자 예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그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는 미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시행 중인 다양한 예우 사업에도 비해서 기증자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에 그때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필요할 때 그 시기에 정확하게 좀 잘 제공이 되는 것이 이 유가족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기증자를 추모하거나 생명 나눔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념 공간이 국가적으로는 아직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구심점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또 그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가족의 기증 동의율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의료 환경적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 환경적 측면 이렇게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식 대기자는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내사 발생 원인도 의료 기술의 발달로 또 좀 줄어드는 것도 좀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좀 대형 병원에서 뇌사 추정자나 뇌사 기증자의 발굴 노력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게 한 3년 정도 평균치를 한번 내본 건데 그 병상수라든가 병원 규모에 비해서 실제 좀 파란 구간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의 발굴자가 생기더라 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있어서 이런 병원들하고는 더 긴밀한 관계를 좀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도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가 병원 운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우선순위를 좀 병원 자체에서도 두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뇌사 관리하고 장기 구독이 이런 업무상의 특징이 있고 기증 현장의 특징이 있어서 병원에서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부의 정책은 이런 병원의 부담 경감 및 뇌사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여기 지원해주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11년도에 시행한 뇌사 추정자 통보 체계도 내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사망자 1~2% 정도가 뇌사 추정자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한 30만 명이 사망자가 있고 한 2,400명 정도의 그 뇌사 추정자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1~2% 내로 추정을 해보면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지금 뇌사 추정자 신고가 들어와야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거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기술적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많이 좀 개선을 해서 도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이것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기본 계획 안에서 대략적인 그 비전하고 목표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비전은 장기 인체 조직 기능 활성화를 위한 그 국민 보건 향상이고요. 목표는 5년간,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정확히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선진국 수준의 뇌사 기증자 발굴 및 생명 나눔 문학 정착으로 일단 앞으로 5년간의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수준으로 봐서는 현재 지금 인구 100만 명당 현재 8.68명의 기증자가 있는데, 한 5년 후에는 15명 정도 수준의 그 뇌사 기증자를 발굴하는 거를 좀 수치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밑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페인은 한 50명 되고요. 15명 정도 되면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 그 국제 통계상 한 20에서 25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수인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숫자를 이렇게 내본 거는 나름대로 정확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두고 정책을 좀 마련해야 좀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기본 방향은 전략적인 홍보 교육이 밑바탕에서 충분히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중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뇌사 추종자 신고라든지 뇌사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장기구독 전문 기관인 코다하고 큰 대형 병원들의 협약 관계라든지, 이런 기존의 그 제도가 있는데 이런 기존의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뭐 뇌사판정위원회라든지 뭐 절대적인 자기 의사 결정권이라든지 연명의료 제도하고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성숙이라든가 국민들이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단 좀 점진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지금 여기다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금 한 5개의 과제로 이 내용들을 한번 추스려 봤습니다. 일단 생명 나눔 문화하고 기증 희망 등록을 확산하는 걸 제일 큰 과제로 두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국민 인식 제고 전략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여기 위해서는 지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코다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상하는 모습이 제일 큰 여기에 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교육 모델도 개발하고 또 전문 강사도 양성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육 체계 안에 이런 생명 나눔이 한 챕터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증 희망 등록이 그 접근성이 좀 강화되도록 어디서나 쉽게 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게 기증 의사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과제는 뇌사 기증자 발굴 관리 기능 강화인데, 이 부분은 의료기관과의 그 협업이 제일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코다하고 의료기관의 협업이 제일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뇌사 추정자 발굴 확대라든가 통보체계 정비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 수기 형식의 그 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만큼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 체계망이라든가 이런 망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뇌사 기증자 발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코다에서 같이 협력했을 때 인력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증자가 생겼을 경우에 좀 약간 좀 이제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갑자기 그 상황에서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코다에 항상 상시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이런 그 뇌사 기증자만으로는 이식 대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가피하게 살아 계신 분들이 또 기증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 외로 아예 그냥
그렇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범위 안에서라도 최소한 그분들의 건강권과 권리들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증자의 건강권과 권익보호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인 기준이라든지 그 정비 체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사회적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으로 해서 기증자 유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 지금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전달이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 가족들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사회적 존중문화 조성으로 해서 기념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심점으로서 그 국가에서 딱 운영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5번째로는 이게 법 제도 개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일단 지금 1인 가족 증가를 해서 현장에서 기증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바로바로 이제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증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먼저 우선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뇌사 판정 절차 정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자기의사 결정 제도라든지 그다음 DCD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기증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충분히 좀 나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계속 좀 더 충분히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검토를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확정될 기본 정책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구 상무관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2025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가 이제 15명까지 좀 이렇게 기증하는 숫자가 좀 늘었으면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식외과의사들이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겐 큰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윤오혁 부장님께서 2020년 성과 보고 및 2021년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윤호혁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20년 성과 보고 및 2021년 기증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보고입니다. 뇌사 장기 기증 및 인체 조직 기증 현황을 살펴보시면 뇌사 장기 기증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478명이었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은 12.2%가 감소한 101명이었습니다. 뇌사 추정자 통보 현황입니다. 뇌사 추정자는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2,17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던 통보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코다 코디네이터들의 병원 홍보 및 교육, 현장 발굴 활동의 어려움과 의료 현장에서의 병상 운영 및 내원 환자 감소로 통보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증 희망 등록 현황입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적은 6만 7천여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할 수 없었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따른 매월 장기 기증 현황입니다. 월별 기증자 그래프를 보면 물결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증이 감소한 달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 신천지 지역 사태로 인한 1차 유행이었던 2월, 이태원 클럽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확산이 된 5월, 2차 유행이었던 8월, 3차 유행이었던 12월에 기증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진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 현황입니다. 2018년 8개 호포병원을 포함하여 55개였던 협약병원이 2020년에는 신규 9개 병원이 추가되어 총 64개 병원이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9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호표병원인 점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금일까지 신규 3개 병원이 추가되었고, 그리하여 총 67개 병원이 코다와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을 하였고, 코다는 병원과 함께 병원 내 기증 활성화 및 뇌사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뇌사 장기 기증 현황입니다. 2019년 PMP를 살펴보면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8.68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기증자가 증가함에 따라 PMP가 9.23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더욱 노력하여 PMP가 2자리 숫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동보고입니다. 활동보고는 2019년, 2020년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건에 불과했던 기증자 언론 보도 동의는 현장 코디네이터와 사회복지사의 노력으로 19년과 20년 15건, 17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증 관련 언론 보도도 18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생명 나눔에 대한 언론 보도는 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장이식 수혜자인 KBS 오소진 기상캐스터를 코다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촉과 동시에 오소진 기상캐스터는 생명나눔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아커피라는 브랜드명으로 비대면 희망 등록 캠페인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코다 글로벌 포럼을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뇌사 판정 절차와 장기 기증 현안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두 해에 걸쳐 기증 사례집을 출간하였고, 장기구드 코디네이터 업무 지침서 개정 3판을 발행하여 코다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뇌사 판정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기증자 예우 지원 사업은 기증 완료 후 보호자가 원하는 장례식장까지 기증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 제주도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2019년 말 분당 메모리얼 파크 봉헌당 기부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한 분의 기증자분을 분당 메모리얼 파크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 완료 후 수시포 및 위생 CT를 제공하여 기증자를 예우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해온 기증자 추모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그 대신 전체 기증자 가족에게 추모 키트를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은 구성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 기부 협약과 추모 키트 제작에 도움을 주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코다의 활동입니다. 올해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저희 코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디네이터들은 병원 방문 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작년에 시행한 코로나 전수조사를 올해도 상황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하여 병원 방문 및 뇌사 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다 코디네이터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보건복지부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의료진 설명회를 대신하여 면담 기법 동영상 등 온라인 컨텐츠 개발을 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현재 면담 기법 동영상은 마지막 검수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기정 활성화 회의, 즉 DIPC 회의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코다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 여러 병원과 함께 기정화 비대면 회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조직은행 의료관리자로부터 받았던 조직 기증 적합성 부분을 코다 내 의료관리자를 운영함으로써 조직 적합성 판정률 증가를 통해 조직 기증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변화 및 추진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올해 초 코다 업무 협약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한 부분으로 앞으로도 협약병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뇌사 추정자 통보 누락 방지를 위해 전자통보 시스템을 현재 5개 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과 함께 그 평가를 통해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 관련 동의서 부분을 현재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동의서로 도입하고자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과 함께 2023년 추가를 목표로 인증평가 기준에 장기기증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데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2020년 장기기증 동의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한 36.1%였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율이 높았던 2014년, 15년, 16년도와 같이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기증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및 여러 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다는 내부에서 동의 증가를 위한 기증자 가족 상담 프로토콜을 현재 리뉴얼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스페인에서 진행된 기증자 가족 상담 국제 워크숍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보호자 상담 매뉴얼을 현재 리뉴얼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의율 향상과 더불어 장기기증 절차 중 발생하는 중단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표를 보시면 1차 뇌사 조사 이후 중단된 사례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적출 과정 중 기증 부적합은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뇌사 판정이 나지 않는 경우와 진행 중 사망하는 부분은 DCD 진행으로 충분히 기증까지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고사로 인한 기증 중단, 즉 부검으로 인해서 수술방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변화에 따른 활동입니다.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즉 DCD입니다. 작년에 공청회가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코다는 정부 지침에 따른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CD 관련해서는 2부에서 이용민 팀장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작년 뇌사 장기기증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진 인지 태도 조사에 대한 부분을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응급의학과와 함께 연구 영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뇌사 장기기증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상관관계, 영향 요인 등을 분석을 토대로 정부와 협력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기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기증자 애우 및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명나눔 우체통을 통해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분들이 상호 안부 인사와 생명나눔 감사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사이트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생명나눔 기념공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증 활성화는 어느 한 사람, 한 기관이 아닌 국민, 발생의료기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판정의료기관 등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는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서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각 기관은 각각의 역할인 생명나눔, 기증자의 예우, 생명 존중을 통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전 코다의 새로운 미션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조직기증이라는 생명나눔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며 생명과 생명을 잇는 장기조직기증 선진국을 지향하는 전문관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호혁 부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작년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연자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는 부산대학교병원 송상원 교수님께서 코비드-19 확산 속 기증자 증가를 위한 전략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송상헌입니다. 코비드 환경 아래 작년 뇌사 발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가감없이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번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목차는 부산대학교병원 뇌사자 관리 현황과 뇌사자 발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뇌사 추정자 조회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뇌사 추정자 전자 통보 시스템, 적극적인 뇌사 추정자 관리 현황, 그리고 타 부서와 타과의 협조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뇌사자 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이르면서 최초 8명이었던 것이 현재 작년에는 20건 정도 자체 뇌사 발굴을 하였고 장기 기증까지 연결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가 진료를 시작하였고 그 해에 14개로 그 전보다는 많이 상승되었지만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9월에 코다와 협약을 맺은 이후에 19년도, 20년도 이르기까지 뇌사자 발굴이 점차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2020년도 부산대학교병원 뇌사자 관리 건수는 총 27건이었습니다. 본원 발생 20건, 타병원 이송건 7건이었습니다. 조직 기능 현황을 보시면은 신경외과에서 5건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도와주신 과로는 신경외과가 되겠고 신경외과에서 본원 발생 14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교수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이 그림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전경입니다. 전경을 보시면은 가장 최신에 건립된 건물이 외상센터와 권역별 호흡기 센터가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외상센터에서는 주로 외상팀이 구성이 되고 독립된 외상 환자 전용 진료 공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주로 외상 환자의 이송 및 타 병원과 연계 체제가 잘 확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뇌사자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전자 차트에 보시면은 장기 이식 관리라는 란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가 들어가면 뇌사 추정자 조회가 있으면서 그 조회 클릭을 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환자가 리스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검색을 해서 의식 상태와 인공호흡기 모두 환자의 컨디션 등을 파악해서 뇌사 장기 기증 뇌사 추정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환자가 반전이 되면서 선택이 됩니다. 이러한 후에 이 절차 후에 본원 담당 코디네이터, 코다 코디네이터와 유선으로 연락하여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뇌사 추정자 조회 프로그램은 진단명과 의식 상태,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가 자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마 상태냐 세미코마 상태냐를 쉽게 알 수가 있고 인공호흡기가 어떤 모드로 운영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뇌사자 캔디데이트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 추정자를 등록을 하여도 일단 코다 코디네이트는 바로 통보되지 않고 장기이식센터, 부산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의 화면에서 보시면은 부산대학교 병원 자체 전산 프로그램 중에서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를 선택하면 환자가 장기 기증에 적합한 그 뇌사자인가는 의사가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경우에 장기 이식을 클릭을 한다면 뇌사 추정자 통보 시스템입니다 라고 알람이 뜨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 문자를 발송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라고 누르면은 아래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고 우리 응급실이나 다른 중환자실의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뇌사 추정자 전자 통보 시스템 개발입니다. 현재 협약을 맺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목적은 뇌사 추정자 통보 자동화를 통해서 의료진의 통보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보 누락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임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불필요한 환자의 신상을 열어보지 않아도 되어서 개인정보 보안성 또한 향상되는 것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뇌사 추정자 통보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게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뇌사자임을 인지할 수 있고 동시에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뇌사 추정자 통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뇌사 추정자가 발생한 경우 전산으로 의심 조건을 확인하고 주치의의 확인이 반드시 거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치의가 판단해서 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시 전산에 재등록되게 되어 있고 주치의가 뇌사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코다 코디네이터에게 바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의심 조건 확인의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뇌사 추정자 기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LOC가 코마 상태이고 라이트 리플렉스가 픽스 되어 있고 푸필 사이즈가 4mm 이상 인공호흡기가 CMV 모드일 때 이 4가지 조건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팝업이 생성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본원과 협약을 맺어서 현재 본원 전산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체 프로그램과 이 뇌사 추종자 전자 통보 시스템의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해 본 표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은 현재 중환자실 환자의 의식 상태,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조회 시점에 환자 상태가 반영되어서 한 포인트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뇌사자 발굴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환자를 스크리닝함으로 인해서 좀 더 폭넓은 스크리닝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뇌사 추종자 등록을 하여도 코다 코디네이터에게는 바로 통보되지 않고 부산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통보되게 된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뇌사 추종자 전자통보 시스템은 뇌사 추종자 기준이 지속되는 환자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6시간 지속성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고 팝업 생성으로 인해서 뇌사 추종자 인지를 의사가 인지하는 것을 인지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또한 의료진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뇌사자 발굴이 가능해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운영적인 자체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통보가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코다 코디네이터에게 바로 통보가 가니까 일에 조금 신속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사 추종자 전자 정보 시스템, 전자 통보 시스템을 협약을 맺게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의 많은 동의가 필수적이었고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5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적극적인 뇌사 추종자 관리입니다. 이제까지 총 5건의 에크모 케이스가 있었고 기증 성공이 3건, 실패가 2건이었습니다. 성공한 경우 중에서는 non-heart-beating 도너도 있었고 에크모 상태였지만 극적으로 잘 이식까지 연결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케이스는 기증을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에크모 삽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리와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시는 바람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까지 연결되지 못한 디스카드한 키드니 모양의 모습입니다. 퍼퓨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스럼보틱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키드니 데미지가 많이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6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타 부서와 타과의 협조 사항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장기이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외과,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DRPC, ICU 간호사, 신장내과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부드럽게 흐름이 진행된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사 추종자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들은 카톡을 이용해서 공지를 하게 되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어디에서 어느 ICU에서 환자의 간략한 정보와 신장 기능, 현재 CRRT 적용 유무 등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바탕으로 뇌사관리 전담의가 환자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여러 가지 장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판독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카톡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담당 과의 의료진이 원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이시까지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장기이식센터가 중심을 가지고 여러 과를 조율하는 게 필요한데 작년부터 책임간호사로 수고해 주시고 계신 전소영 선생님과 신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나영 선생님,
간장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미 선생님께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작년 11월까지 근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인 오선영 선생님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이러한 시스템을 기초를 닦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직원 외에도 코다와 협약 후에 코다 영남 지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남 지부장이신 박양숙 선생님, 우원진 코디네이터, 박재현 코디네이터, 주영호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마치 부산대학교 병원 직원인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장기이식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에 운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뇌사 관리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신경외과 이재일 교수님께서는 현재 DIPC 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전 장기 기증 동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 내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스토리 있는 기증 사례가 자주자주 홍보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최혁진 교수님께서는 외상외과 주로 일을 하고 계시고 DIPC 위원이십니다. 실제로 보호자와 면담하고 접촉이 많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공여자 발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과 같은 혜택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노력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의 염성란 교수님 또한 DIPC 위원이시고 뇌사 추정자 통보 체계가 부산대학교 병원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고요. 전공의가 장기 기증에 대해 직접 응급하지 않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직접 면담을 해서 전공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DIPC 회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개선이 잘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장내과 근무 중인 김다원 선생님께서는 뇌사 관리를 전담해 주시는 선생님이고 타 병원에서 뇌사 추정자 이송 시 구급차 내에서 바이탈 사인 유지하는 것이 좀 힘든 것 같다. 장기이식 센터, 코다 코디네이터, 타과의 협조가 너무 잘 이루어져서 뇌사 관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타과와 타 부서의 유기적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신경외과 신성호 선생님은 2020년 뇌사자 통보권 최다 전공의 선생님이시고 의견을 주시기로는 뇌사 추정자 신고 또 장기 이식을 통해 환자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고 장기 기증을 통해 많은 환자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보호자들과 면담을 해보면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다든지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현재까지 작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 뇌사 관리의 프로세스와 과정, 여러 가지 프로그램, 미래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이식센터의 무한한 신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산대학교 병원장님이신 이정주 원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마치 신장내과 선생님들은 장기이식 센터가 신장내과인 양 아주 열심히 해주십니다. 성은영 교수님, 한미영 교수님, 김효진 교수님, 그리고 전유원 선생님과 김다운 선생님은 돌아가면서 뇌사 관리를 전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기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외과, 또 신장이식을 담당하고 에크모를 책임지시고 계신 흉부외과, 심장이식과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신장 관리,
해주신 이혜원 교수님, 그 외 진단검사학과 영상의학과 교수님 두 분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코다의 문인승 원장님과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그 코다와 협약을 맺을 때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조은현 전 원장님, 그리고 2012년도부터 저희 장기이식센터가 새로이 출발할 때부터 많은 지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복춘희 선생님, 부산에서 출발하셨죠. 부산에 출발하셔가지고 지금은 중앙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정림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료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패널 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패널 토의를 두 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두 분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식외과 김순일 교수님께서 또 참석해 주시겠고,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종원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하종원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을 또 지금 맡으셔서 열심히 이제 활동 중에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이식이라는 것은 그 기술적인 면이나 또 학문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제 도달해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가는 그런 면도 많이 있을 텐데,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런 기증 문화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작년에 조금 증가해서 100만 명당 9.2명인가요? 정도의 뇌사 기증을 하고 있고, 2025년에 목표를 이제 15명으로 거의 뭐 1.5배를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뭐 이렇게 상상만 하고 꿈을 꾼다고 이제 물론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그 이식학회를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그리고 또 전임 사실 이제 이 코다 장기기증원의 이제 초대 원장을 맡으셨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학회나 이런 면에서 장기 기증 문화 내지는 이런 기증 활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이제 결국 이제 한국 장기 기증원이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셋업 단계나 지나갔고, 이제 이미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도약의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조직 장기 기증원이 어떤 역할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조금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종원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하종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그 글로벌 챌린지 2021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약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워크숍을 개최한 우리 코다 직원들, 원장님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지난 3년 동안 이 기증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증원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조은현 전 원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새로 이제 원장님을 맡으신 우리 문인성 원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이제 코다가 10년이 이제 지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굴고 있긴 했지만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쭉 보면서 아주 재밌는 것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많이 토론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아주 부산대학병원에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좋은 시스템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병원에서 그 EMR을 수정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전향적으로 EMR을 아예 수정을 해서 바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좋은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병원들한테 이제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본다면은 먼저는 이제 코다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 사실 10년 전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지금 뇌사판정 뇌성자 관리 전문기관 흔히 말하는 호포라고 하는 기관을 이제 잠정적으로는 없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빨리 없애지를 못하고 지금 10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법을 만들고 10년 뒤에 재개정을 했었고 크게 개정을 했고 다시 그것이 지금 이제 10년이 왔는데 이제는 새로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역할을 코다로 이제는 몰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자료에서 보듯이 결국 코다가 열심히 활성화함으로써 많은 병원에서 지금 기증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코다가 일을 하도록 해서 그 병원들이 아까 부산대학병원에서 얘기하듯이 의료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물론 거기에는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코다 지금 현재 일하는 코디네이터가 76명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될 때는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지 했을 때 이제 그 인력을 보충하고 예산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부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금 5가지로 이제 카테고라이즈 해서 앞으로 방안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새로운 기증원의 발굴, DCD가 아마 지금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DCD나 또 코다의 역할 증가 또는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현재 뇌사 추정자 신고제는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설명 의무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도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 개정이 좀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부산대학병원에서 약간 언급했지만은 어떤 특별한 활동에 대한 보상 자꾸 이제 이런 걸 돈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이제 그러고 사실 지금도 설명하면은 면담료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동물이니까 돈이 없이 일을 한다는 거는 그렇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자 면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면담 한번 하니까 그것을 돈을 달라 이거는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진료비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신고하는 거는 법으로 돼 있으니까 신고한다. 그러면 꼭 면담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required request라고 그러는데 기증할지 말지 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면담하는 것 자체에도 의무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윤리적인 문제를 자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시 기증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소아 미성년자 기증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생존시 기증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고 새로 법이 개정될 때는 이것을 꼭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문제로 아까 부산대학에 잠깐 보니까 뇌사자 관리하는 사람이 신장내과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포텐셜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은 이제 모든 중환자실에 중환자 의사들이 뇌사자 관리에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우 문제가 이제 크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가족들에 대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진짜 하나하나 다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많은 포션이 또 돈으로 해결하는 포션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은 잘하니까 돈 좀 훌륭한 일을 했는데 국가에서 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얼마를 주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의 그 영웅적인 일이 돈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그거를 돈으로 가치를 따지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꾸로 그것이 하나의 매매라는 그 돈을 받는 것이 전제가 돼서 기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진짜 사회에서 예우를 받는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예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복지부 이영우 사무관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기념공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그냥 기증자들만의 어떤 기념공원, 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모든 그 영웅들에 대한 기념공원. 그래서 그 기념공원을 통해서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교육을 받고 저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저기 계시는구나 알고 시민 정신을 함양하는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의사자나 소방관, 순직하신 분들 등등이 포함되는 기념공원, 거기에 기증자까지 같이 포함되는 이제 그런 커다란 축이 하나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거 외에도 디스커션 할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은 우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좀 플로어에서 질문들이 좀 있네요. 좀 전달해 드리면은 아까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하셨던 그 전자통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들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시스템을 코노스나 아니면 학회 차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 병원에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파급을 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 학회 이사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병원도 사실 이거를 좀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병원 EMR 전체 프로그램을 손대는 부분이 되나서 각 병원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병원에서 파일럿 스터디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잘 적응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각 병원들한테 이 성과 사례를 통해서 좀 하도록 저희가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몇 년 내에 저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우 사무관님에게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코다 코디네이터 현장에서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그에 대한 인력 보충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저도 입장은 공감하고요. 이런 인력 보충이 좀 돼야 된다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복지부 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타부처하고도 또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요즘 들어선 이제 지금 큰 언론 매체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사실 지금 그 코디네이터 분들이 일하는 현장은 더 열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엮어서 인력 보충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거에 100% 공감하고 특히 인력 보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저도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잠재 뇌사자가 있어서 1차, 2차 뇌사 이제 신경학적인 검사를 했는데 뇌파 검사에서 아직 평탄파가 좀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뇌사 판정을 못했는데 결국 이제 뇌사 추종자를 신고하거나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절차 및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김순일 교수님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 문제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거는 정책적으로 너무 간략하게 하다 보면은 뇌사 추정은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 완화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어느 딱 끊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뇌파 검사나 뇌혈류 검사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아직도 좀 시기상조일까요, 저희가? 아니요, 그건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어야 되니까요. 문희성 원장님. 네. 아까 질문 중에 그저 전자통보 시스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용호 사무관님 계시지만은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개인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프로텍션 해야 된다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건너야 될 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코디네이터들 인력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뭐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네요. 그 홍보와 교육은 늘 도마 위에 오르는데 이러할 방법은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나 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누가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 사무관님. 예, 복지부 이용우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제 뇌사 기증자 한 명 한 명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홍보와 교육이 또 한 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질문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다양하게 지금 교육 홍보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고 이제 구심점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 마련할 때 그 부분에 좀 특히 중점을 둬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복지부나 장기조직관리원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기관들까지 다 같이 해서 아울러져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홍보는 물론 이제 복지부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여러 협력기관이라든지 이런 NGO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패널리스트로서 우리 이제 김순일 교수님 또 직전 대한이식학회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또 지금 장기기증원의 이사로 계신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가지 현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올해가 이제 34년째 이식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3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이런 의학적인 근거를 좀 다시 저 베이스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면은 이제
왜 기증을 활성화해야 되느냐 이러면 여기에 근거는 크게 한 세 가지쯤 있습니다. 일단 환자의 웰빙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재활에 따른 국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환자가 재활을 하면 가족이 간병 부담이 적어지면서 가족들이 환자를 간병하는 걸 안 하고 이제 사회에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성도 증가하고 나라의 이제 국부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본인도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몇 명 먹여 살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 정말로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엄청난 효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그런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에 대한이식학회에서 이식한 환자하고 신장 이식한 환자하고 투석을 하는 환자하고의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5개 큰 병원에서 10명씩의 환자들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식한 분 50분, 그다음에 투석을 하는 분 50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니까 1년 동안의 비용 절감 효과가요. 이식을 하면 1인당 2천만 원입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2018년 신장 환자 혈액 투석 진료비가 2조 6,340억 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년에 이 신장을 이식하면 그 당시에 2천만 원인데요. 보통 10년 이상 잘 사시거든요. 그러면 1인당 2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합병증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입니다. 합병증이 있어서 혈액 투석하는 분들은 아마 1인당 그 당시 3천만 원쯤 됐는데요. 이게 2조 6,340억 원인 거 보니까 지금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다시 삶의 질까지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비용 절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거, 또 가족들이 회복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유럽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유럽 국가는요 아예 뇌사자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이 재정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뇌사 기증자가 이제 강제적으로 그냥 기증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하정원 이사장님도 꽤 오래전에 같이 스페인도 같이 가서 이게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스페인은 뇌사 기증자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가 주도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긴 좀 어렵습니다.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결론을 정리하면요. 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해서 장기를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환자하고 가족의 웰빙이 증진되고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서 범국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너무나 큰 과제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속 실행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그 홍보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이미 교육 홍보에 대한 거는요. 완전히 그 교재라든가 그런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 홍보를 하면요. 그 광고하는 이런 이론을 보면요. 홍보 한 번 하면 3개월 정도 반짝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하고 그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걸 하면 작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비대면 상황을 고려한 기증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주신데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게 생겨서 비대면 상황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은 아까 그 송상원 교수님 발표하신 그 뇌사 추정자 전자 통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이러한 것 비슷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걸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리비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을 저는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보건복지부 이쪽에도 그렇고 정부 기관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은 그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건 투자를 하면은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는 복지 기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포스트 코비드 19 이걸 생각했을 땐 똑같은 과거부터 해왔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은 장기 기증 동의율을 50% 이상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장기 기증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증이 중단되는 게 또 문제입니다. 기증 동의율을 높여도 중간에 이제 기증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기증 의사를 철회하는 거 이것도 EU랑 다 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시 보시고 이거 철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뭐 다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하셨듯이 기증 중단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건 뭐 이를테면 안 되면 심정지 후 기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법제화시키고 계속 그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국가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발표해 주신 거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는 학회나 뭐 전문가들이 의견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밀고 가는 원동력은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아주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뇌사 관리 시 코디네이터가 코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 등본 정도입니다.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경우에 뇌사 관리 시 코디네이터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권을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른 문제가 아닌 가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러네요. 우리 이영호 사무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점점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는 주민등록 등본 정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세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현재 코노스 통해서 주민등록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밖에 이제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또 이제 법원의 영역이거든요. 행정부 쪽의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금 법의 그 근거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법을 마련해서 또 그 법원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또 협의를 해서 또 그게 구현이 되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 개정 전에라도 무슨 뭐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법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오픈하는 게 아니고 코다에서 수고하시는 그 코디네이터들에 한해서만 이제 오픈해 주시는 거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가 해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뇌사 기증 동의율이 높아도 뇌사 판정하고 진행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국가에서 이걸 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고
비용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다시 향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제가 예, 추가 뭐 말씀. 지금 여러 가지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DCD나 아까 먼저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것들이 사실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이것도 아마도 법에 이제 특별 조항으로 담지 않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에 걸리기 때문에 코너스 자체도 지금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법에 담아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학회에서는 이제 정부하고 같이 해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제 개정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도 이제 요 내용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너스 운영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지만은 요걸 법에 같이 담아서 근거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충기학술대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미성년자 기증이라든지 또 이제 DCD를 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망을 정의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제 코다로는 구독기관 일원화 시스템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기학술대회까지 논의가 되면은 이제 입법을 위한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것도 같이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겸 요청 사항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식을 기다리는 분이 현재 기증자 분 또는 그 유가족이 기증을 홍보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분이 이식을 받는 분들이 이런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식 학회의 도움도 필요한 듯합니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에 동아일보가 지금 이제 나흘 동안 좋은 기사를 이제 내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공감을 하는 것이 실제 사례입니다. 기증하신 분들의 사례가 많은 분들 마음을 울렸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한국 기증자 유가족 지원본부를 이제 맡고는 있지만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가족 분들이 나가서 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라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홍보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행히도 다행히 지금 이제 오늘 코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언론 정보 이제 이 활용에 동의하신 분들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셨고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포텐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많이 참여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꼭 이건 학회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단체에서 통해서 또 그 외에 또 뭐 생명있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참 좋은 발표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패널리스트 두 분께서 좋은 디스커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1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